1999년 10월 26일 일본 사이타마현의 조용한 시골 마을 오케가와 평범한 점심시간 한 여대생이 학교에 가기 위해 JR 오케가와 역 앞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대낮거리 한복판에서 갑자기 칼에 찔려 쓰러집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던 역 앞이었습니다. 아무런 경고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숨을 거뒀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발적인 강력 사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을 경찰에게 여러 차례 알렸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순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는다면 범인은 A입니다. 그녀는 분명히 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유언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향한 절규였고, 동시에 경찰과 법 제도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스토킹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6개월 넘게 감시와 협박, 폭력과 명예훼손에 시달렸고 13번 이상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녀 간의 연애 문제일 뿐입니다. 경찰이 개입할 일이 아닙니다. 그 사이 가해자는 살인을 준비했습니다. 형과 함께 청부살인범까지 고용해 피해자의 동선을 사전에 파악했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시간, 대낮 역 앞에서 그녀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사건 이후 경찰은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흘렸습니다. 피해자는 풍속업에서 일하고 있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허위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며 자신들의 무능을 덮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렵게도 한 탐사 기자의 추적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지금도 질투에 의한 커플 간 비극 정도로 기록되었을지 모릅니다. 이 영상이 다룰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비극이 아닙니다. 오케가와 스토커 살인 사건,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는 현재형의 경고입니다. 스토킹은 여전히 존재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시당하며 경찰의 초기 대응도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사회가 다시는 이런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사랑이라는 이름을 쓴 폭력에서 비롯됐습니다. 1999년 1월 사이타마현에 살던 21살 대학생 이노 시오리는 한 남성과 만남을 시작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고마츠 카즈토. 당시 27살이던 그는 겉보기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말투도 부드럽고 겉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죠.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달라졌습니다. 그는 점점 더 폭력적이고 집착적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의 집착은 처음엔 선물 공세로 나타났습니다. 명품 옷, 액세서리, 가방, 연애 초반부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싼 선물들이 쏟아졌죠. 문제는 그걸 거부했을 때 시작됐습니다.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마인지 알아? 100만 엔이야 갚아. 아니면 내 몸으로 갚아. 그가 실제로 했던 말입니다. 어느 날 시오리는 그의 아파트를 방문했다가 방 안 곳곳에 소형 카메라가 숨겨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 사실을 따져 묻자 고마츠는 벽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욕설을 퍼붓습니다. 내가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될지 보여줄까? 시오리는 그 순간 직감합니다. 이 관계를 끝내지 않으면 진짜로 죽을 수도 있다고. 집요한 감시, 공포의 일상화.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고마츠는 시오리의 핸드폰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마다 연락을 시도했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까지 전화했습니다. 한 번은 개 산책 중이라 연락을 못했다는 말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개가 나보다 중요해? 그럼 그 개부터 죽여줄까? 시오리는 번호를 바꿉니다.
하지만 고마츠는 탐정 사무소까지 동원해 새 번호를 알아냅니다. 집착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조직적인 스토킹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녀의 일상 전체가 감시당하기 시작합니다. 시오리는 결국 이 관계를 끊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이 결단은 고마츠의 분노에 불을 붙였습니다. 내가 차였다는 걸 세상 모두가 알게 해줄게. 그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괴롭힘의 시작, 혼자가 아니었던 가해자. 그 시점에서 고마츠의 형, 고마츠 타케시가 등장합니다. 그는 풍속업소 운영자였고 과거 폭력 조직과 연계된 이력도 있는 인물입니다. 카즈토는 형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괴롭힘은 단순한 스토킹을 넘어 조직적 범죄로 전환됩니다. 형과 그의 측근들은 시오리의 집, 아버지의 직장, 대학교까지 직접 찾아가 협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9년 7월 수백 장의 음해 전단지가 살포됩니다. 시오리의 얼굴과 실명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엔 거짓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불륜녀다. 사기꾼이다. 실제로 대학 교수들도 전단지 수가 너무 많아 실수로 뿌린 수준이 아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피해자는 시오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일하는 회사에는 무려 790통의 협박 편지가 도착합니다. 내용은 대부분 딸을 그렇게 키운 내 책임이다. 그런 가정을 회사가 받아들일 수 있냐? 여기서부터는 스토킹이 아닙니다. 이건 한 개인을 사회적으로 파괴하기 위한 린치. 말 그대로 사회적 살인이 시작된 겁니다. 경찰에 신고한 결과는 그동안 시오리와 가족은 13번 이상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늘 같았습니다. 연인 사이의 문제네요. 사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신고조차 제대로 받지 않았고 고소장 내용이 담당자에 의해 몰래 수정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시오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건 아닙니까? 그리고 마침내 시오리는 주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범인은 그 사람이야 진짜야.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고 위험을 감지했으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토킹의 전개와 폭력성. 스토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자주 연락하는 집착남 정도로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벌어진 일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감정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시스템적 괴롭힘. 한 사람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기 위한 장기적인 파괴 프로젝트였습니다. 시오리가 고마츠 카즈토와의 관계를 끊은 직후부터 괴롭힘은 전방위로 확대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녀 개인에게 집중됐던 폭력이 곧 그녀의 가족, 친구, 학교, 그리고 아버지의 직장으로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그녀 한 사람만 괴롭힌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가족, 친구, 학교, 직장을 하나씩 끊어내며 완전히 고립되도록 만들었습니다. 1단계 무차별적인 연락과 협박, 사생활 침입의 시작. 고마츠는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시오리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6시든 새벽 2시든 상관없이 말이죠. 그녀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부모에게 전화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심지어 대학 행정실에도 전화를 걸어 지금 시오리가 어디 있는지 말하라며 추적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을 때마다 그의 반응은 일관적이었습니다. 숨지 마. 끝까지 쫓아간다. 너 진짜 내 인내심 시험하는 거냐? 이런 협박성 메시지들이 문자와 음성 메시지로 쏟아졌고 일부 음성은 피해자의 가족이 실제로 녹음해서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2단계 정신적 고문, 일상의 심리적 통제. 단순한 연락을 넘어서 고마츠는 시오리의 삶 전체를 감시하려 들었습니다. 그녀가 언제 집을 나서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카페에 가는지. 이 집착은 날로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흥신소를 고용했습니다.
시오리의 주소, 가족관계, 대학 시간표, 수업 정보까지 모조리 확보했습니다. 심지어 시오리가 단 한 번도 알려준 적 없는 친구의 연락처까지 손에 넣었고 그 친구에게도 협박을 가해 시오리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시오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말했습니다. 누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밖을 나갈 때마다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서 무서워. 결국 그녀는 혼자 외출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3단계. 소문과 비방의 유포, 사회적 명예살인. 시간이 흐르자 고마츠와 그의 형 타케시는 더욱 악질적인 수법을 동원합니다. 사회적 명예를 겨냥한 2차 가해였습니다. 1999년 7월 시오리의 자택 주변, 대학 캠퍼스, 심지어 아버지가 일하는 회사 앞까지 무려 수백 장의 전단지가 뿌려졌습니다. 그 전단지에는 시오리의 실명과 사진이 실렸고 그녀를 풍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 다수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비도덕적 인물로 묘사한 허위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단지를 배포한 인물들은 선글라스를 쓴 청년 2명이었으며 근처 주민들의 목격 증언에 따르면 말투나 복장에서 조직폭력배의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고마츠 타케시는 원래 소방관이었지만 동생 카즈토와 함께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주거 침입, 공갈, 강도 등 각종 범죄 경력이 있던 인물이었죠. 심지어 어릴 적부터 동생이 문제를 일으키면 형이 나서서 폭력으로 해결해주는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캠퍼스 안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의심과 소문 속에서 그녀는 학교를 떠날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회사 동료들 앞에서 딸을 잘못 키웠다는 조롱을 당해야 했습니다. 4단계. 조직적인 괴롭힘, 편지, 폭탄과 실질적 피해. 같은 해 8월 시오리 아버지의 회사에는 약 790통의 중상 모략 편지가 도착합니다. 내용은 극단적이었습니다. 딸이 어떤 일을 했는지 회사에 알리는 게 도리다. 그런 딸을 방치한 너도 공범이다. 그런 가족과는 함께 일할 수 없다. 이 편지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발신지는 전국 각지였고 형 고마츠 타케시가 운영하는 풍속업소 네트워크를 통해 직원들에게 편지 쓰기를 강요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아버지는 회사 내 인사고과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직접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쯤 되면 가해자들은 피해자뿐 아니라 그녀 가족의 사회적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었던 겁니다. 5단계. 물리적 감시와 접근,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 스토킹은 단지 언어나 소문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일당은 시오리의 집 근처를 배회했고 종종 골목에서 차를 타고 서성이거나 사진을 찍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시오리의 등굣길, 귀갓길, 자주 가는 식당, 헬스장까지 정확하게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녀가 자주 가는 장소마다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밤중에 창밖을 봤을 때 그곳엔 익숙한 눈빛을 한 남자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피해 일지를 통해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때부터 시오리는 거의 매일 밤 불을 켜고 자야만 했고 심지어 집 안에서도 핸드폰을 끈 채 숨어 지내는 일상을 살아야 했습니다. 1999년 3월 30일 시오리는 편지를 썼습니다. 사실상의 유서였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든다. 의지할 친구도 없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 될 것 같다. 이 편지는 그녀가 살해당하기 7개월 전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스토킹은 절대 피해자 혼자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언제든 그 고통은 가족과 사회 전체로 번져갑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스토킹 행위는 단 한 번도 경찰에 의해 제지되지 않았다는 것. 피해자와 가족은 살해되기 4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괴롭힘은 더 심해져 가는데 그 어떤 법적 제재도 심리 상담도 접근 금지 명령도 없었습니다. 당시 일본에는 스토킹을 처벌할 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민사 불개입 원칙을 내세워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고 심지어 고소장을 없던 일로 만들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시오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죽으면 범인은 반드시 고마츠 카즈토다. 고마츠 형제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이제 그들에게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이 아닌 사람 하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 그 자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10월 26일 그 날이 왔습니다. 경찰의 무대응과 책임 회피. 누군가 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협박을 받고 있다고, 감시당하고 있다고, 곧 죽을 수도 있다고. 그녀는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이 모든 상황을 연인 간의 다툼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남녀 문제니까 우리가 개입할 수 없다. 그 한마디로 경찰은 비극의 신호를 외면했고 결국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오케가와 스토커 살인 사건 이면에 숨어 있던 경찰 조직의 무책임과 구조적 실패를 짚어보겠습니다. 13회 이상의 방문. 그러나 돌아온 건 무관심. 시오리와 그녀의 가족은 가해자의 위협이 시작된 직후부터 사이타마현 아게오 경찰서를 13차례 이상 직접 찾아갔습니다. 전화 신고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직접 찾아간 것입니다. 그녀는 증거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녹음된 협박 음성, 명예를 훼손하는 전단지, 편지, 목격자의 증언까지 모두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민사 문제입니다. 사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덧붙였죠. 경찰이 개입할 사안은 아닙니다. 한 간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 남자친구가 좀 괴롭혔다고 해서 우리가 다 나설 수는 없잖아요. 직접 해결하세요. 이것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경찰의 발언이었습니다. 한 수사반장은 고소장 취하를 종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소장을 취하하실 수 없나요? 한 번 취하해도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한 번 취하한 고소장은 다시 제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고 누락, 고소장 조작 의혹. 7월 29일 시오리는 다시 아게오서를 찾아가 명예훼손으로 정식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한 달 뒤 9월 7일 경찰은 시오리가 쓴 고소장을 임의로 수정해버립니다. 협박과 명예훼손을 명시한 고소장이 단순한 민원 상담 기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증거물로 제출한 전단지마저 경찰이 몰래 폐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기록상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자료는 경찰청 상부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경찰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전에 어떤 신고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경찰은 자신들의 책임을 피해자 가족에게 떠넘겼습니다. 사망 당일에도 무성의했던 대응. 1999년 10월 26일 오후 12시 5분 시오리가 오케가와역 슈퍼 1층 출입구에서 흉기에 찔려 쓰러진 그 순간 대낮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역 앞이었습니다. 범인들은 두 대의 차로 역할을 분담하고 한 대는 시오리의 집 근처에서 망을 보고 다른 한 대는 범행 장소에서 대기하며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쿠보타 요시우미가 뒤에서 기습적으로 시오리를 향해 흉기를 2회 휘둘렀습니다. 오른쪽 가슴과 허리. 범인들은 곧바로 도주했고 시오리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즉시 경찰에 연락합니다. 딸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경찰은 몇 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경찰이 사망 사실을 어머니에게 곧바로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녀는 병원 앞에서 수시간 동안 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경찰은 언론 발표를 먼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그리고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사건 직후 열린 기자회견. 사이타마현 경찰은 대책본부를 설치했지만 기자들 앞에서 보인 태도는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들은 웃는 얼굴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살인 사건 기자회견에서 21살 여대생이 살해당한 사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찰로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불행한 사고였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경찰은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쏟아냅니다. 피해자는 명품을 좋아했고 가방은 프라다, 시계는 구찌였습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풍속업에서 일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경찰 내부에서 흘러나왔고 곧 언론에 그대로 보도됩니다. 일부 스포츠지는 피해자가 풍속업 종사자라는 내용을 일면에 대서특필했습니다. 시오리의 죽음은 정당한 분노의 대상이 아닌 선정적인 소재로 소비됐고 유족은 딸을 잃은 아픔 위에 또 다른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시오리는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검소하게 생활했으며 풍속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시오리는 명품과는 거리가 먼 아이였어요. 사치스럽지 않았어요. 그 모든 말은 경찰이 만들어낸 거짓 정보였습니다. 시오리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은 3번 죽었습니다. 첫 번째는 스토커에게, 두 번째는 경찰에게, 세 번째는 미디어에게. 언론도 외면했던 진실. 경찰의 무능과 은폐는 한 달 이상 계속됐습니다. 범인들은 도주한 채였고 경찰은 제대로 된 수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명의 기자가 나섰습니다. 일본 주간지 포커스의 시미즈 키요칭슈이제 기자. 그는 시오리의 유족을 만나 사건의 진상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정말 이렇게 대응했단 말인가? 시미즈 기자는 독자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용의자를 찾기 위한 잠복 취재, 목격자들과의 인터뷰, 증거 수집, 그리고 마침내 범인들의 사진 포착에 성공합니다. 카와가미 사토시와 쿠보타 요시우미, 이들의 형 코마츠 타케시가 운영하는 아파트로 위장한 불법 성매매 업소까지. 포커스지는 이 내용을 특종으로 보도했고 TV 아사히 더 스쿠프에서도 사건을 방송했습니다. 경찰은 기자의 제보를 받은 지 13일 만에야 실행범 쿠보타 요시우미를 체포했습니다. 한 명의 기자가 한 일을 경찰은 한 달 넘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결국 국회에서도 언급됐고 일본 사회 전체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조직적 은폐, 그리고 형식적인 징계.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사이타마현 경찰은 뒤늦게 책임자 처벌에 나섰습니다. 총 15명의 경찰관에게 징계를 내렸고 그중 3명은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장과 수사과장은 경고 처분, 상관 5명은 월급 14개월분의 510% 감봉, 그중 3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징계의 구체적인 이유와 과정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무책임하게 대응했던 수사반장의 최후입니다. 그는 사건 이후 교통과로 좌천됐지만 사건 당시 동료를 협박한 혐의로 체포됐고 이후 아게오서 차장의 맨션에 방화를 저질러 재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옥중에서 자살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다른 형사도 자살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기까지 1년 이상 걸렸고 그 사이에도 비슷한 사건이 반복됐습니다. 초동 대응의 실패, 여전히 바뀌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법의 빈틈은 결국 사람을 죽인다. 이노 시오리는 단순히 한 남자의 광기에 희생된 게 아닙니다. 그 광기를 방관하고 무시하고 은폐했던 시스템이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경찰이 단 한 번만 그녀의 말을 단순한 신고가 아닌 생명의 경고로 받아들였다면, 경찰이 단 한 번만 고소장을 조작하지 않고 제대로 수사했다면, 경찰이 단 한 번만
민사불 개입이라는 원칙 뒤에 숨지 않고 스토킹을 범죄로 인식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2000년 11월 24일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스토커 규제법을 제정했습니다. 스토킹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경찰의 개입 근거를 마련한 법. 하지만 그 법은 시오리의 목숨과 맞바꾼 것이었습니다. 스토킹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고된 살인입니다. 그 신호를 읽고 막아야 할 책임은 사회 전체, 특히 공공기관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살려달라는 외침이 다시는 무시되지 않기를. 이노 시오리 21세의 짧은 생을 기억하며 이번 장을 마칩니다. 살인의 실행과 범행 과정 1999년 10월 26일 사이타마현 JR 오케가와역 앞 낮 12시 53분 자전거를 세우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던 한 여대생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등과 가슴을 잇따라 찔린 그녀는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결국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건 우연한 사고도 즉흥적인 충동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수개월 동안 준비된 청부살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없애기 위해 돈과 사람, 정보와 시간이 치밀하게 동원된 조직적 범죄였습니다. 살해 결정의 배경, 집착이 살인으로 그해 6월 22일 피해자 이노 시오리는 가해자 고마츠 카즈토가 보낸 고가의 선물들을 모두 반송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자신이 거절당했다는 사실에 극단적으로 분노한 그는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를 끝장내야 해. 어떻게든 처리해줘. 형 고마츠 타케시는 당시 풍속점 운영자로 폭력단 출신 인맥과 연결돼 있었고 그는 곧 한 사람을 호출합니다. 조직폭력단 출신 실행범이 될 남자 쿠보타 쇼지 당시 34세 고마츠 형제가 운영하는 또 다른 풍속점의 점장이었던 그는 과거 폭력 조직에서 활동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2천만 엔 목숨의 가격. 가해자 카즈토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범행 주간에 일부러 오키나와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형에게 총 2천만 엔, 한화로 약 2억 원을 건넵니다. 그 돈은 전단지 제작비와 살인 자금으로 나뉘어 사용됐습니다. 실행범 1명, 도주 차량 운전자 1명, 현장 감시자 1명, 최소 3명이 역할을 나눴고 모든 것이 사전 설계된 계획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형 타케시가 구보타에게 지시한 것은 납치, 감금, 강간, 그리고 비디오 촬영이었습니다. 시오리의 얼굴에 칼로 상처를 내어 평생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기는 것. 그것이 계획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실행범 구보타는 현장에서 계획을 바꿉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그는 후에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의 일을 위해 그런 짓까지 하는 건 바보 같았다. 차라리 한 번에 끝내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계획에도 없던 살인, 지시에도 없던 살인. 그것은 실행범 한 사람의 순간적 판단으로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범행 실패와 제시도. 사실 범행은 한 차례 실패로 끝날 뻔했습니다. 10월 18일 첫 번째 납치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시간이 맞지 않아 중단됩니다. 시오리의 동선이 예상과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8일 뒤 그들은 다시 움직입니다. 이번엔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범행 당일 움직이는 그림자들. 10월 26일 오전 8시 구보타를 포함한 범행 가담자 3명은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만나 두 대의 차량으로 나뉘어 사이타마현 오케가와로 출발합니다. 감시자는 시오리가 집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동선을 추적합니다. 구보타는 역 인근에 먼저 내려 현장을 정찰하고 도주 차량은 탈출 루트를 확보한 채 대기합니다. 그의 손에는 서바이벌 나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직전 시오리는 자전거를 타고 JR 오케가와역 앞 상업시설 마인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구보타는 뒤에서 조용히 다가가 등을 강하게 찌르고 놀라 뒤돌아선 그녀의 왼쪽 가슴을 다시 한 번 찌릅니다. 이 모든 과정은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범죄를 우연처럼 연출하다. 현장에는 목격자가 많았습니다. 누군가가 외칩니다. 소매치기야. 주변 상점 주인이 달려와 구보타를 추격했지만 그는 미리 준비된 차량에 탑승한 뒤 그대로 사라집니다. 사전에 계획된 외침, 정해진 도주 시나리오. 이 모든 건 우발적 범죄처럼 위장하기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은 일시적으로 지갑 강도 또는 연인 간의 다툼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처가 급소를 정확히 찔렀다는 점, 도주의 방식이 조직적이라는 점, 그리고 유족이 제출한 협박 기록으로 인해 수사는 곧 계획 살인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흥미롭게도 범행 당일 오키나와에 있던 동생 카츠토와 형 타케시는 휴대전화로 총 13번 통화했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카즈토의 태도에는 특별히 이상한 점이 없었다고 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마치 그 시각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병원에서의 마지막 순간, 시오리는 곧바로 아게오 중앙종합병원으로 이송됩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사인은 폐 손상에 의한 출혈성 쇼크사, 서바이벌 나이프가 폐를 관통하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린 탓이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1시 30분. 그녀가 찔린 시각은 12시 53분경. 의료진은 사고 직후 수분 내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딸이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은 어머니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오랜 시간 동안 딸의 사망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경찰은 언론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사건을 설명하는 수사 1과장 대리의 얼굴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죽었는데, 한 가족이 무너졌는데, 가해자들의 추적과 몰락, 범행 후 실행범 구보타는 도쿄의 은신처에서 체포됩니다. 도주 차량의 운전자는 자백을 통해 계획의 전모를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범인들을 먼저 찾아낸 건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주간지 포커스의 취재팀이었습니다. 경찰보다 먼저 범인의 얼굴을 확인하고 경찰보다 먼저 조직의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언론이 범인의 거처를 경찰에 알려준 뒤에야 비로소 체포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12월 19일 구보타 체포, 12월 20일 형 타케시와 공범 2명 체포. 그러나 핵심 인물 전 남자친구 고마츠 카즈토는 사건 직후 실종됩니다. 형 타케시는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은 자살할 겁니다. 아마 홋카이도 쪽으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뒤 2000년 1월 27일 그의 시신은 홋카이도 구샤로에서 발견됩니다. 경찰은 이를 자살로 발표합니다. 그의 가방 안에는 2통의 유서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내가 죽으면 내 가족을 부탁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말 자살이었을까? 아니면 입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살인은 아니었을까? 결국 그는 형사 처벌 없이 사건의 중심에서 사라집니다. 이 살인은 충동적인 감정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전단지 제작자, 감시자, 실행범, 운전자, 청부인까지 총 5명 이상이 한 사람을 없애기 위해 움직인 계획적 프로젝트였습니다. 오케가와 스토커 살인사건, 사건 이후와 사회적 파장, 기자는 왜 움직였는가? 유언이 남긴 단 하나의 메시지. 1999년 10월 26일 정오, 대낮에 저질러진 살인. 사건 직후 대부분의 언론은 침묵하거나 자극적인 방식으로 이 사건을 소비했습니다. 피해자도 책임이 있다. 가방은 프라다. 시계는 구찌를 착용했다더라. 풍속업에 종사했다는 소문도 있다. 경찰의 기자회견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건 대책본부를 설치한 아게오서,
그들은 기자회견장에서 웃는 얼굴로 발표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어 이렇게 되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사로 쏟아졌고 시오리의 죽음은 또 하나의 자극적인 뉴스 한 줄로 끝날 위기에 놓였습니다. 실제로 시오리는 명품과는 거리가 먼 검소하게 살던 평범한 여대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 단 한 명의 기자가 이 흐름을 멈춥니다. 주간지 포커스의 기자 시미즈 키요시 칭슈이지에 그는 유족을 인터뷰하던 중 한 장의 메모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내가 죽는다면 범인은 코마츠 카즈토다. 이 한 문장을 본 시미즈는 그것을 살아있는 유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믿고 수개월에 걸친 단독 취재에 착수합니다. 기자가 경찰보다 먼저 밝혀낸 진실. 놀랍게도 시미즈 기자는 경찰보다 먼저 가해자의 형 코마츠 타케시의 존재를 밝혀냅니다. 그가 운영하던 불법 성인업소 네트워크 그리고 살인을 실행한 범인 쿠보타까지 기자 혼자 힘으로 추적해냅니다. 심지어 그는 도망친 범인을 직접 추격했습니다. 범인들이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홋카이도까지 도주하자 시미즈 기자는 혼자서 그들을 쫓아가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합니다. 그가 찍은 사진 속에는 쿠보타 요시우이와 카와가미 사토시 그리고 타케시의 위장 아파트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시미즈는 경찰에게 묻습니다. 왜 이런 인물을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경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미즈는 도주 경로, 차량, 범행 자금 흐름까지 보도합니다. 그의 제보를 받은 지 13일 만에 경찰은 마침내 살인범 쿠보타 요시우미를 체포합니다. 다음 날 카와가미 사토시, 이토 요시타카, 코마츠 타케시까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자가 수사기관을 대신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의 보도는 일본 전역으로 퍼졌고 이제 사건은 단순한 연애 문제나 개인 간 비극이 아닌 국가 시스템 전체의 무책임을 고발하는 사회적 파장으로 번집니다. 오케가와 스토커 살인 사건, 유언 기자의 교과서가 된 책. 이 보도의 끝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됩니다. 오케가와 스토커 살인 사건, 유언. 이 책은 시오리의 마지막 메시지를 중심으로 그녀가 어떻게 위협당했고 경찰이 어떻게 무시했고 언론이 어떻게 2차 가해를 했는지를 냉정하고 집요하게 파헤칩니다. 시미즈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기자가 단순히 사건을 전달하는 존재가 아니라 진실 앞에서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를 직접 묻습니다. 이 책은 지금도 일본 언론계에서 기자의 교과서로 불리고 탐사보도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사회는 드디어 본질적인 질문을 마주합니다. 왜 우리는 그녀를 지키지 못했는가?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그 결과 2000년 11월 일본 정부는 마침내 스토커 규제법 스토카고이츠파를 제정합니다. 이 법은 스토킹을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의 초기 대응 의무를 강화하며 접근 금지 명령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연애 관계를 범죄의 배경으로 인정한 법이었고 사적인 문제라는 기존의 인식을 깨부순 계기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유족에 끝나지 않은 외침. 하지만 법이 바뀌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이노 케니치는 그 후에도 계속 사회를 향해 목소리를 냅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해자와 경찰 그리고 미디어가 내 딸을 죽였다. 그는 강연을 다니며 경청의 중요성을 알렸고 가족 보호와 스토킹 대책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경찰이 딸의 말을 단 한 번이라도 들어줬다면 지금도 우리는 같이 밥을 먹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시오리의 집에는 그녀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따뜻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 아래 한 장의 메모지가 놓여 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그 일이 벌어진 지 26년
일본은 법이 바뀌었고 경찰 시스템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년 수천 건의 스토킹 피해가 접수되고 있고 초동 대응 실패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건 일본만의 이야기일까요? 한국 역시 데이트 폭력, 감시 범죄, 스토킹이 끊이지 않습니다. 신고했지만 막지 못했다. 이 뉴스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1년 한국도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했지만 여전히 피해자 보호는 미흡합니다. 시오리의 마지막 말은 지금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어떤 죽음은 예고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호를 너무 쉽게 무시했습니다. 시미즈 키요시 기자의 이후 행적. 시미즈 기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정의를 위한 탐사 보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시카가 사건에서 17년간 억울하게 수감된 사람의 누명을 벗겨주었고 살인범이 해외로 도피하자 지구 반대편 브라질까지 쫓아가 증거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그의 이름은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 기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유산과 시청자 메시지, 죽음 이후에 가진 목소리. 사람은 죽으면 사라진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이노 시오리는 죽은 이후에야 비로소 목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생전에 남긴 아주 짧은 문장.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죽는다면 범인은 A입니다. 이 두 문장은 한 여성이 목숨을 걸고 남긴 말이자 죽음을 넘어선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말은 수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기억은 기록될 때 유산이 됩니다. 이 사건이 지금까지도 영상으로, 책으로, 기사로 계속 회자되는 이유는 그녀의 말이 과거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을 향한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시오리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은 이유는 그녀의 가족만이 아니라 수많은 시민과 기록자들이 그녀의 말을 기록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한 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오케가와 스토커 살인사건 유언. 이 책은 단순한 수사보고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오리의 목소리를 일본 사회가 더는 외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도구였고 사회 전체가 마주해야 할 증거였습니다. 이 책은 지금도 저널리즘 수업에서, 성범죄 예방 교육에서, 스토킹 방지 정책 논의에서 참고문헌으로 인용됩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잃었지만 그녀의 말은 기록을 통해 더 멀리, 더 오래,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 이 사건은 1999년에 일어났지만 시오리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합니다. 누군가가 나 죽을지도 몰라요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말을 얼마나 진지하게 들어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고 누군가는 스토킹에 노출되어 있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건 방관뿐이었습니다. 시오리는 무려 13번이나 경찰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지만 돌아온 건 무관심, 절차, 그리고 불신뿐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민감하게 구는 거 아닐까요? 남녀 간의 흔한 다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 결국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제는 사회가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이노 시오리가 남긴 유산은 단지 법이 바뀌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유산은 모른 척하지 않는 사회로 가는 변화의 시작에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일본은 2000년 5월 동아시아 최초로 스토커 규제법을 제정했습니다. 법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예고된 살인일 수 있다는 경각심, 피해자의 말 한마디가 미리 구조될 수 있는 신호라는 인식,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그럴 리 없게 만들자고 말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바로 시오리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이노 시오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유언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단순히 하나의 비극을 돌아보는데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위험을 무시하지 않는 사회,
피해자의 말을 진심으로 듣는 사회.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막아내는 사회. 그 사회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노 시오리. 그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